매축의 도시. 다음은 개항장이었던 부산항이 근대도시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개항장 부산은 해안가의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산지여서 교통이 불편하고 생활공간 또한 부족했습니다. 일본 제국은 조선을 거쳐 대륙을 침략하려면 교통시설이 필요했고 또 부족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매축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부산항 매축은 1934년 발행된 부산부 전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북항 매축, 영도 대풍포 매축, 부산 진 매축, 남항 매축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북항 매축지에는 제국 일본과 조선을 연결하는 시설인 부두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국 일본이 대륙 침략의 교두보로 삼은 것이죠. 그리고 부산 세관, 부산역, 수상경찰서 등이 들었었죠. 해운, 창고, 관광, 여관 등 이동과 관련한 시설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부산역과 부두가 연결되었다는 점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육로교통수단 철도와 해상교통수단 연락선을 연결하기 위해 철로를 부두까지 연장했죠. 화물의 하역과 수송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목적이었습니다. 영도 대풍포 매축지에는 어선을 만들고 수리하는 조선소가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생겼다고 하는 다나카 조선소는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해방 후에는 조선소 이외에 부산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한 해양산업 관련 소모품이 거래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부산 진매축지에는 공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큰 성과를 보지 못했죠. 초기에는 부산 진역을 비롯해 철도 관련 시설들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들이 대륙 침략을 위해 부산으로 건너왔을 때 수경지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해방 후 부산의 대표적인 공업단지가 되었고 자성대 부두, 우암동 부두 등 항만 시설이 등장했습니다. 남항 매축지에는 어선들이 출입해 어획물 유통이 활발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자갈치 시장과 우리나라 최대의 수산물 경매장인 공동어시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부터 진행된 부산항 매축 사업은 오늘날 해양도시 부산의 위상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만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부산항의 역할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북한 부도의 경제력이 저하되자 가덕도에 부산 신항을 새롭게 만들고 북항에는 시민과 상업, 문화 중심의 항만으로 개편하기 위해 북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여객터미널은 이미 준공해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시설로 오페라하우스, 진수공간 등은 조성 중입니다. 한편 제1부두는 부산을 대표하는 항만산업시설이자 한국전쟁 피난수도기 국제협력의 상징성이 인정되어 동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습니다. 시가지 변화. 앞에서 본 부산부 전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개항장이었던 용두산공원 주변은 말할 것도 없고 서쪽의 보민동, 대신동, 영도 대평동, 북쪽의 초량 주변으로 도로망과 시가지 계획에 따라 구역이 잘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구역 정리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용두산공원 주변에 거류지를 설치했던 일본인들은 1905년 러일 전쟁 후 조선 지배권이 구체화되자 부산에서도 그들의 생활 공간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공간이 초량이었죠. 이곳에는 일본인 학교였던 부산고등학교가 오늘날에도 부산의 전통이 있는 학교로 남아 있습니다. 시가지 변화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교통시설의 변화입니다. 일제는 시가지 계획으로 도로망을 구축하고 이동을 원활히 했습니다. 1937년 제작된 부산 동래 해운대 안내도를 보면
철도, 전차, 자동차 도로를 표시했습니다. 대표적인 교통망이 전차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도로가 전차 노선입니다. 부산-진 온천장 구간에 1909년 개통된 경편철도가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편철도는 출발지가 오늘날 부산 진시장 근처에서 일본인의 거주지로부터 꽤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1915년 개통된 전차는 오늘날 중앙동 지하철역 근처에 위치한 부산 우체국과 온천장 입구까지여서 부산의 일본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했죠.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서쪽으로 대신동 운동장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동네의 조선인들을 부산의 근대 도시로 유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전차의 개통은 일본인은 물론이고 조선인들도 많이 이용했습니다. 한편 자동차의 등장도 근대의 부산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동수단이었죠. 하지만 언론에는 이들 교통수단에 의한 교통사고 기사도 빈번하게 게재되었습니다. 그리고 1934년 개통되기 시작한 동해남부선은 부산 사람들을 해운대 해수욕장 등 휴양지로 빠르게 실어 날랐습니다. 전차, 자동차, 기차 등 근대적인 교통수단은 부산의 공간을 확장시켰고 사람들의 이동을 원활하게 했습니다. 개항 후 일본인들이 집중적으로 살았던 용두산 공원 주변에는 일제의 식민 통치 기구가 집중되면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1914년 행정규칙이 재편되면서 오늘날 서구, 중구, 동구 일대는 부산 부가되었습니다. 조선시대 동네였던 이곳이 부산이 된 것이죠. 명칭의 변화만큼 위상에서도 동네와 부산이 역전되었습니다. 부산은 앞서 언급한 도로망 구축과 교통 발달을 배경으로 점차 동네 지역을 편입했습니다. 1936년에는 오늘날 서면을 편입했죠. 서면은 옛 동네의 행정 명칭이었습니다. 서쪽에 위치한 면이라는 뜻이죠. 일제는 이곳을 편입해 공장지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해방 후 1950, 60년대까지 이곳은 부산의 대표적인 공업지대가 됩니다. 또 일본인들은 1942년 일제 말에 동네 전역을 부산부로 편입시켰죠. 동네라는 전통적인 조선인 마을의 지명은 사라지고 부산 전역이 일본인이 사용한 도시 명칭 부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식민 지배 현실이 지명의 변화로도 확인됩니다. 해방 후 부산의 행정구역은 1936년 이전으로 되돌아갑니다. 동네가 동래군으로 복구되고 용두산공원 주변에서 서면까지가 부산시로 되었죠. 이후 동래구는 1957년 부산시 동래구로 바뀝니다. 그리고 동래구는 다시 나뉘어지는데요. 연제구, 해운대구가 독립적인 행정단위가 만들어지면서 공간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동래구가 지니고 있는 전통적인 문화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축제를 만들어 지역민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대 상품 소비거리. 부산의 대표적인 근대적 소비지역은 강복로입니다. 이 거리는 해방 이후 붙여진 명칭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장수통으로 불려졌습니다. 이 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조선 후기 초량해간 시절에는 앵천 혹은 중천이라 불리는 조그마한 도랑이 흘렀습니다. 일본인 마을이었기에 도랑 주변으로 벚꽃이 피었고 외관을 관통한다고 해서 이렇게 붙여졌던 모양입니다. 개항 후 일본인들이 증가해 오물이 많아져 불길해지자 복개해서 도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이 거리를 장수통이라 불렀습니다. 장수통은 엽서에서 보는 것처럼 러일전쟁 이후부터 부산의 번화가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조 일본식 건물이 1930년대를 넘어서면 석재로 된 서양식 건물로 바뀝니다.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의 남루한 복장은 점차 세련된 양복 차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거리에는
근대적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개설되었습니다. 손님 유치를 위해 전차가 통행을 개시했습니다. 거리에는 가로등이 설치되고 야점도 등장했습니다. 의복류를 파는 오복점, 자파를 파는 자파점, 신발류를 파는 신발점, 이외에도 성냥, 안경, 향수, 비누, 모자, 양산, 구두, 치약 완구 등 근대적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서양 과자나 도쿄의 최신 유행품들을 여기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상점에는 홍보용 장식이 나붙고 상품을 선전하기 위해 쇼윈도와 조명이 번쩍거리기도 합니다. 손님 유치를 위한 다양한 할인 행사도 개최했습니다. 이 거리의 명물은 미나카이와 조지야 등 백화점이었습니다. 미나카이 백화점 안에는 엘리베이터도 있었습니다. 일본식 요리점은 물론이고 서양식 음식점도 영업을 합니다. 커피와 맥주를 판매하는 가게들도 등장합니다. 이 거리에서 소비할 수 있는 또 다른 문화는 영화였습니다. 부산은 영화의 도시죠. 그 역사가 있습니다. 자본가들이 극장을 세웁니다. 1900년 전후 설립되는 행자와 송정자를 시작으로 보례관, 최초의 활동사진 상설관인 욱관, 장수통 입구에 세워진 변천자, 그 뒤를 잇는 상생관 등이 부산 사람들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장수통에 설치된 근대 소비문화는 철저히 돈이 있는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도심의 변두리, 비탈진 산중턱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조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해방 후 강북로는 부산의 정치,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과거 소비문화의 중심지였던 이곳은 1998년 시청사가 연제구로 이전하면서 다소 위축되기는 했지만 다양한 즐길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강북로는 이 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문화유산, 긴 역사와 함께 만들어져 온 먹거리, 영화의 출발지였음을 보여주는 비프 광장과 같은 문화시설, 조선통신사 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펼쳐지는 공간입니다. 근대 도시의 그림자 산동네. 부산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경관 가운데 하나가 산동네입니다. 오늘날 부산시는 산동네와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했는데 대표적으로 초랑 이바구길, 감천문화마을 등이죠. 산동네가 조성되기 시작한 시기는 일제강점기입니다. 개항 후 부산은 상업이 발달하고 매축사업, 공업화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죠. 농촌에서 몰락한 농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부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또 일본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향을 떠나온 도학 노동자가 일본 경찰의 단속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부산에 삼터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부산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지였습니다. 비싼 집을 구하기 힘들었던 사람들은 산에다 집을 지었죠. 그리고 평지에 살던 사람이라도 도로가 만들어져 철거를 당한다든지 집 소유주인 일본인들이 집세를 올려 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조선인들은 산으로 올라가 움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공간적으로 산지였던 영주동, 초량동, 대신동, 아미동 등에 조선인들이 많이 살았죠. 특히 아미동에는 1906년 일본인 공동묘지가 조성되었고 28년에는 화장장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생활 환경은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산동네는 상하수도 시설이나 위생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죠. 행정당국은 산동네를 전염병이 발생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조선인들을 위해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산동네에서 살았던 조선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만은 않았죠. 산동네 주민들은 행정당국에 위생시설을 요구했습니다. 아미동 화장장 설치 때 주민들은 강력히 저항해 부상부의 계획을 수정토록 했습니다. 조선인들이 산동네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부두나 시장에서 직업을 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인들은 대체로 직위를 수단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자유노동자들이었습니다. 매축 사업이나 부도 하역 작업을 인력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이들의 노동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매축 공사를 위해 산을 허물었는데 이 과정에서 매몰 사고도 많았습니다. 부산의 산동네라는 경가는 해방 후 한국전쟁 피난민 1960, 70년대에 산업노동자들이 이주해 오면서 오늘날의 모습이 됩니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은 산동네에 여유공간만 있으며 판잣집을 세웠습니다. 1969년 삼복도로가 만들어지고 주택 개량 사업이 진행되면서 다소 안정된 주거공간이 되기는 했지만 산동네 주민들은 가파른 언덕에서 붕괴 위험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삼복도로란 산의 중턱과 경사지까지 개발된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구불구불한 도로와 계단식 주택, 길게 펼쳐진 오르막을 연상케 하죠. 그래서 부산시는 2010년부터 삼복도로 르네상스라는 대규모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부산 도시공간 가운데 산동네는 주거공간의 노후화와 생활이 불편했는데 재개발보다는 재생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려고 했죠. 마을 활동가 주민들은 마을의 문화와 이야기를 수집하고 스스로 자기 삶터를 다시 꾸미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초량 이바구길, 자촌동 이바구길, 감청 문화마을, 아미동 비성마을 등이 탄생했습니다. 산동네를 찾는 사람들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부산의 경관에 감탄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삶을 공유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감천 문화마을은 잘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마을입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경향이 강했고 마을 주민들의 참여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종료됐지만 산동네를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증가했습니다.